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봤자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그리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너는 한 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6세 나연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 씨는 일찍이 자식들을 독립시켰지만 최근 들어 다시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 씨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40 넘은 나이에도 아직 미혼인 딸이 나 씨의 집에 들어와 산다기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일 딸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고 나 씨 부부도 늙음하게 자식과 함께 지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1년도 안 되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내 딸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공과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니 집을 냉골로 만들어버리는 딸. 찬바닥에서 생활할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도 한 점 없는 이기적인 딸을 겪어보니 그동안 나 씨가 딸 걱정을 했던 나날들이 허무했습니다. 이런 자식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평생 끌어안고 살 생각을 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 씨의 집에 들어온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되자 가슴이 콱 막힌 듯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 씨는 고민 끝에 딸에게 독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 씨 부부는 워낙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자식들 교육에 전부 바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에서는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나 씨 부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덕분에 아들도 딸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했죠. 그래서 나 씨 부부의 뜻대로 자식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별 탈만 없다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안 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내는 동안에는 나 씨 부부의 노후 대비는 늘 이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크고 나서야 뒤늦게 돈도 모으고 미래 대비를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은 모두 잘 됐지만 나 씨 부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 씨 부부는 마냥 좋았습니다. 인생과 맞바꿔서라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랬으니 말이죠. 다행히 그걸 자식들도 모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내년쯤에 식 올리려고 해요. 정말? 너무 잘 됐다. 아들이 31가 되자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정도 교제를 했기 때문에 나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씨도 남편도 아들의 결혼 소식을 무척 반겼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1살 어린 아가씨였는데 참 착했죠. 하지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나 씨 부부는 그때부터 고민이 커졌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도 자식들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따로 모아두고 있던 참이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이 정도로 될까 싶었습니다. 능력 닿는 한에서 최대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전세금에라도 좀 보태. 나 씨가 집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돈이 담긴 통장을 쓱 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통장은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나 씨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거 가져가서 보태라는 말이지. 남편의 말에도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넣어두시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필요할 때 쓰세요. 전세 얻어서 가기로 하영이랑 상의 끝냈고요. 둘이 모아둔 돈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거예요. 지금 가진 걸로도 충분해요. 대출 받을 거면 이거 가져가서 부담 줄이면 좋잖아. 아니요.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영이도 저도 돈 잘 벌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동안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어쩐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에 아들은 나 씨 부부가 보태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물도 알아서 하겠다는 아들을 설득해서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만큼은 빠짐없이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나 씨 부부는 자식들 결혼을 못 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노후는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받고 모아둔 예금도 있었습니다. 큰 일만 없다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시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뒤로 또 다른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둘인데 말이죠. 벌써 큰 손주는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살 터울의 딸은 아직까지 미혼이었습니다. 이제 41가 된 딸도 한때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가 헤어진 뒤로는 한 번도 결혼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만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게 결실을 맺지는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40대가 넘어가게 되니 본인도 포기를 한 듯 했고 나 씨 부부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단념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딸은 늘 독신으로 살겠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게 편하다면서 말이죠. 나 씨 부부도 소가리를 많이 했지만 딸이 혼자가 좋다니까 결혼을 닥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요즘은 옛날과는 다르게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았으니 말이죠. 딸도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지금은 괜찮지? 아이고, 이대로 가는가 싶어서 놀랐네. 당신이 놀랐어? 내가 더 놀랐지. 퇴원은 언제 한대? 입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퇴원이야? 아, 답답하니까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 나 씨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수명이 10년은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아들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어디를 부딪혔다거나 나 씨가 집에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해요. 그래, 그래야지. 아들 말처럼 나 씨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 씨도 이제는 병원에 들락날락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걱정 말어.
내 건강도 그렇고 아버지도 엄마가 잘 신경 쓸 테니까.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싶어서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걱정이 됐는지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퇴원한 뒤에 아들과 딸이 아버지 좀 살핀다며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직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직하려고 그러거든. 왜? 지금 회사 좋잖아.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나씨가 되물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 일이 많아? 당연하지. 그래서 몇 달은 일 쉴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작은 회사에 들어가던지 하려고. 그래도 괜찮겠어? 어차피 딸린 자식도 없는데 뭘.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돈 좀 덜 벌면 어때? 그냥 좀 편히 살래? 어지간하면 다니지 그래.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아들의 말에 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딸이 알아서 잘 결정했겠거니 싶어서 나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참에 이사도 할까 싶어. 이사? 응. 엄마 집으로 들어올까? 벌써 딸이 나가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김 씨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빠도 이번에 쓰러지기도 했고. 나중에 엄마도 아프면 어떡해? 나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겠다고? 우린 괜찮아. 그냥 이래저래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혼자 밥 해 먹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 이직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아끼긴 해야 하니까. 너 불편하지 않겠어? 나는 별로? 엄마 아빠는 불편해? 사실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이 독립하기 전까지 뒷바라지했던 기억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딸은 나씨 부부가 걱정돼서 들어오겠다고는 했지만 어쩐지 돌보는 일이 서로 반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피스텔에 살던 딸이 당장 집을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은 어쩐지 걱정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골병이라도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같이 사는데 왜 엄마 아빠가 골병이 들어? 너 또 어머니 부려먹을 거 아니야. 내가 애야? 그럼 너 월세는 얼마씩 낼 건데? 월세? 부모님 집에 사는데 왜 월세를 내? 그럼 공짜로 살아? 월세를 내든 뭐를 내든 들어가서 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하게 해야 맞지. 밥도 먹을 거고 공과금도 늘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아니,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오빠가 그래? 너무 매정하잖아. 뭐가 매정해? 상식적으로 원래 내던 월세라도 내야지. 학생도 아니고. 듣고 보니 아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데. 하다못해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거라도 어머니도 꼭 받으세요. 아들은 강경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낼 거면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 매달 공과금 낼게. 가습이랑. 그럴래? 그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참나? 됐지? 나씨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지 않으니 한 달 공과금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가서 살며 내야 하는 비용보단 훨씬 적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부려먹지 말고. 아, 안 그런다니까. 그렇게 한 달이 안 되어서 딸은 나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퇴근해. 저녁 집에서 먹을 거야. 그래.
알겠어. 그리고 어제 벗어놓은 바지는 세탁기 돌리면 안 돼. 손빨래 해야 해. 그러고서는 급하게 나가는 딸. 나 씨도 아들도 걱정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 씨는 나이 70이 넘어서 뒤늦은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3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때는 나 씨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정도 더 놓으면 됐었고 딸도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면서 딸은 점점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밥은 차려놨으니까 얼른 씻고 와. 된장찌개 끓였어? 낮에 전화로 된장찌개 끓여 놓으라며. 나 씨는 군 식구가 늘어난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도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기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엄마 집에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 딸은 그런 나 씨의 속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나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이런데 시집은 뭐 하러 가?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지. 좋은 사람 없어.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래. 그러면 살림도 돕고 해. 일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써? 딸이 결혼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었는데 몸이 힘드니 차라리 시집이라도 갔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의 삶에 무척 만족한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병수발도 나 씨가 들고 있고 아직까진 자식으로서 고생스러운 것이 없으니 말이죠. 오히려 나 씨가 하지도 않아야 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왔더라. 왜지? 에어컨도 안 틀었잖아. 전기세가 많이 나와? 이것 봐. 작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왔지. 딸이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서 손가락으로 어느 부분을 찝었습니다. 그거는 너랑 같이 살기 전이잖아. 아, 그러네. 딸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나 씨 부부에 비해서 딸의 전기 사용량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녁에만 있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딸의 방에는 컴퓨터도 있고 이것저것 꽂혀 있는 전기가 많았습니다. 나 씨가 빼두려고 해도 딸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딸이 나 씨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 한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처음 나온 관리비를 보고는 딸이 기함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딸은 에어컨을 아끼지 않고 켰는데 딸이 살던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면적이 다르니 나오는 관리비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전기세도 한몫했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펄쩍 뛰며 괜히 합가를 했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씨 부부가 집에 있을 때는 냉방을 최소화만 하기에 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딸임이 분명했고 본인도 알고 있으니 말이죠. 여름이 끝나면 줄겠거니 생각했던 딸은 겨울이 시작되자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나 씨 부부는 오히려 냉방은 조금 덜하고 살아도 난방을 안 하면 집이 13도, 14도까지 내려가기에 난방은 늘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딸과 함께 살면서 난방비는 더 나왔습니다. 실내에서는 늘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살았으니 조금이라도 추우면 견디지 못하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벽엔 늘 보일러를 켜두었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바닥이 뜨끈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게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스비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밤에 실내 온도가 높다니까. 당장 실내 온도가 24도, 25도였습니다. 딸이 함께 있어서였습니다.
낮에는? 낮에도 계속 켜두는 거 아니야? 그런데 딸은 그 원인을 나씨 부부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낮에도 가끔 틀긴 하지 당연히. 요즘엔 너무 추워서 계속 꺼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것 보라며 나씨 탓을 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켜지만 낮에는 좀 덜 켜면 좋잖아. 해 떨어지면 그때 틀어. 요즘엔 낮에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 해 떨어지고 나서 켜면 너무 추워서 안 돼.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되지. 그러는 딸은 지금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내다가는 공과금 내느라 월급 다 쓰겠어. 딸의 투덜거리는 말에 나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나씨 부부만 살 때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이 혼자 살 때와 비교하고 나선 모두가 나씨 부부의 탓이라고 했죠. 작은 방은 밸브 잠근 거 맞지? 맞아. 잠갔어. 그래도 이거 이래서 어떡해. 가스 사용량 좀 줄여야지. 요즘 내 월급 알잖아. 딸은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딸린 식구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살았으면 돈이 없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나씨는 가스비 때문에 딸과 신랑이 하기 싫어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거실에만 좀 켜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낮잠 자려면 안방에서 자지 말고 거실 전기장판에서 자. 참, 차라리 그냥 우리가 낸다고 그래.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힘은 힘대로 들 것 같았습니다. 딸도 같이 산 이상 아들의 말처럼 생활비 정도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씨는 그 돈 아껴서 노후 생활 자금으로 저축하는 게 낫다고 여겼죠. 그래야 정말로 나씨 부부가 더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끼자는데 어쩌겠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딸은 그 다음 달엔 더욱 더 나씨 부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보일러 끄고 나갈게. 지금 끄면 이따 낮에도 춥다니까 그러네. 1시간 있다가 엄마가 끌게. 지금 해 떴잖아. 끄고 갈게. 뭐라도 하나 더 걸치고 있어. 딸은 출근하면서 보일러를 제 손으로 끄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한파가 오자 벌써부터 가스비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주 나갔지? 이거 보일러 좀 켠다. 아이고, 또 고지서 보고 몰래 켰네 어쨌네 할까봐 무섭네. 그래도 어떡해? 얼어 죽어? 그 기집애는 늙은 엄마 아빠는 얼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아, 왜 이상한 걸로 고집을 부려? 그건 남편의 말에 나씨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춥고 밤에는 뜨끈하니 잘 걸리지도 않는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늘상 비슷하게 유지했던 실내 온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없는 평일 낮에는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게 하는 딸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고 따로 크게 돈 나갈 일도 없을 것 같은 딸이 이 정도로 돈돈거리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딸에게 막 윽박을 지를 수도 없고 그냥 낮에 좀 춥게 있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나갈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야? 오늘 쉬어요. 어디 좀 가는데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이것도 좀 전해드릴 겸. 그러면서 웬 종이 가방을 건네길래 받아보니 보약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드리세요. 이게 웬 거야? 애엄마가 아버지 걱정된다고 그래서요. 아이고, 고맙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 고장 났어요? 아니, 고장난 게 아니라 보일러를 꺼놔서 그래. 왜요? 지금 밖에 영하 7도예요. 그래도 아내는 괜찮아. 위아래 집에서 보일러 트니까 우리 집은 별로 안 추워. 안 춥긴요. 시베리아 같은데. 그러면서 아들이 보일러 전원을 켰습니다. 혹시 가스비 같은 거 아끼느라 그러시는 거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 말에 나 씨도 뜨끔했습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려서 보름 동안 고생했는데 그동안에 병원을 3번이나 갔으니 말이죠. 아이고, 알았어. 따뜻하게 살게. 걱정 마. 어차피 가스비도 진주가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팍팍 틀고 사세요. 아들이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딸내미 때문에 이렇게 냉골에서 지내는 것이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 씨는 보일러를 꺼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퇴근해서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또 켜놨잖아. 내가 좀 아끼자고 했잖아. 아까 네 오빠 왔다 갔어. 집이 너무 춥다고 켜두고 가더라. 아들 얘기가 나오자 딸이 뜨끔하는 표정으로 핀잔을 멈췄습니다. 딸도 이 날씨에 보일러를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그날은 그걸로 잔소리가 끝이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휴대폰 두고 나왔거든.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출근했어. 거기 사진첩에 내가 뭐 캡처해둔 게 있는데 그것 좀 내 카톡으로 보내줘. 뭐?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일단 내 휴대폰 좀 켜봐. 회사 전화라며 모르는 번호로 나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니 딸방 이불 속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 씨는 10분 넘게 딸과 전화로 씨름한 끝에 딸이 부탁한 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끊을게. 딸은 일이 급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려는데 그때 카톡하고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미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 씨도 익히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딸의 친한 친구이고 딸처럼 결혼을 안 해서 나 씨가 기억하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화면을 끄려다가 실수로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혹시나 딸이 기분 나빠 할까봐 싶어서 얼른 두고 가려는데 엄마라는 글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딸이 친구에게 보냈던 메시지였는데 나 씨 부부에 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읽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은 보일러 안 켜. 크크크. 내가 못 틀게 했어. 크크크. 웃는 글자가 난무하는 메시지에는 우리 집은 자신이 없으면 절대 보일러를 못 틀게 했다며 즐거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난방비를 내니 그렇게 하게 했다며 말이죠. 그 메시지를 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아끼자기에 나 씨 부부도 옷을 한 겹을 더 입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걸 가지고 비웃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더 위의 내용을 읽어보니 오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 챙기라고 매달 돈 붙여주거든. 그걸로 공과금 내고 있어. 남겨서 내 용돈에 보태려면 낮에 좀 추워도 할 수 없지. 크크크. 나 씨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아들이 와서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차피 여동생이 내는 것이기에 실컷 틀라던 그 말 말이죠. 단순히 농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돈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돈을 받고서도 나씨 부부에게 그렇게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난방비 아끼자고 말이죠. 용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그 외에는 힘든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정말 자신의 돈을 쓰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나씨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메시지까지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부모 이야기를 처음 한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다른 메시지들을 확인하자 더 이상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씨의 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나씨 부부의 집을 자신이 혼자 물려받아야 한다며 이 집에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명의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씨의 아들은 딸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묵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부양할 마음은 없다며 나씨까지 아프게 되면 요양원에 모시겠다며 친구와 쑥덕거리는 딸의 메시지를 보니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커먼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딸이 다른 생각이 있어 나씨의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발까지 들게 하고 이런 이기적이고 독한 자식이 있나 싶었습니다. 나씨는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던 딸이 내 자식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애초에 순수하게 나씨 부부가 걱정돼서 온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가 보다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노후에 부모를 내팽개치고 혼자 재산을 가져가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씨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진주한테 매달 돈 붙여주니? 네. 어머니 대신 장도 보고 하라고요. 얼마나? 6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진주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쓰러지고 나서 딸과 함께 의논해서 용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60만 원을 내는 대신에 딸은 30만 원씩 내기로 했다는데 그걸 딸이 비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주가 자기한테 달라고. 어머니 아버지 생활은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늙고 병든 부모가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게 했다는 건 불효를 넘어서 학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도 나씨의 말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당장에 쫓아오겠다는 걸 나씨가 말렸습니다. 아들이 와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한 가지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내 핸드폰은? 오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나씨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내 핸드폰 봤어? 그러자 딸이 인상을 쓰며 물었죠. 너 네 오빠한테 매달 돈 받는다며? 그건 왜 말 안 했어? 나씨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해? 오빠가 그래? 아니면 진짜로 내 핸드폰 봤어? 둘 다야. 어쩜 이런 못된 게 다 있어. 엄마 아빠 감기 걸려서 그렇게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힘들다고 보일러도 못 틀게 하더니 너는 낮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자고 발 뻗고 잠이 잘 와?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추위에 떠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우스운 일이었나 보다. 아주 키득키득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던데.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딸은 할 말이 없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제 마흔인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쩜 어렸을 적보다도 철이 안 들어 있는지 모를 노릇이었죠. 그 돈을 받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낮에 좀 따뜻하게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매달도 아니고 1년 중 서너 달이야. 나도 그러면 할 말 많아. 어떻게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데 관리비를 내라고 해? 다들 그냥 합쳐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 들어와서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한다고. 함께 살아서 엄마 아빠가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추워서 병나고 엄마는 너 수발 들다가 골병 나게 생겼는데. 70 넘은 부모를 이렇게 부려먹나 싶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모시고 산다는 표현을 하는 딸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됐죠. 네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진주 네가 얹혀 사는 거잖아. 그게 그거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 더 늙으면 누가 돌보는데? 나잖아. 그래. 그리고 더 병들면 요양원에나 넣어놓고 이 집은 네 앞으로 해놓으려는 거지. 그러자 뜨끔하는 표정을 짓는 딸. 숨기지 못하는 표정에 이제는 기가 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만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 죽어도 한 푼이라도 받을 생각 마라. 뭐? 고작 보일러 때문에 이러는 거야? 고작 몇만 원 때문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딸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나중엔 아들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내가 여태 보냈던 돈 다 토해내고 어머니한테 여태까지 지낸 월세도 드려. 너 대신 고생했던 것까지 쳐서 다 드려. 알겠어? 아들이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자 딸은 억울해하면서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나씨 부부는 그럴 힘이 없을지 몰라도 아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나씨는 딸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사이는 이미 틀어졌고 무엇으로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이 기분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씨 부부는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부모는 뒷전이었나 생각이 됐죠. 하지만 딸은 시간이 지나 나씨 부부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나씨 부부와 오빠밖에 없는데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으니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도 가족도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하자 그제서야 사과할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그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씨가 좀 더 나이가 들어 자식 하나가 더 아쉬울 나이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딸이 진정으로 후회를 한다면 언젠가는 나씨의 마음도 돌아설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우리 집에 올 것 없다고. 왜? 그럼 어디로 가? 정 모이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나던가 해. 그럼 엄마는?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쉴 거야. 갑자기 왜? 몸이 안 좋다고 말했잖아. 이제 명절에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싶지가 않다. 조용히 좀 쉬고 싶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영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지쳤다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여서 지지고 볶고했으면 이제 남은 인생은 좀 조용히 평화롭게 쉬고 싶었죠.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이든 엄마를 부려먹고 저들끼리 물고 뜯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명절엔 여행도 가고 따로 지내기도 한다던데 왜 그러라고 해도 말은 안 듣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3, 4, 5 모여서 맛있는 것 먹고 노는 게 좋다는데 명절이 지긋지긋한 사람은 김씨뿐인가 싶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니 차라리 김씨가 집을 비우는 게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바라던 대로 아주 조용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명절마다 말이죠. 김씨는 평생을 명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명절 지옥에 4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시아버지는 89세까지 사셔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집 식구들이 다 김씨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김씨의 남편이 장남도 아니었는데 김씨는 맏며느리 노릇을 몇십 년간 해온 셈이었죠.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김씨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김씨가 얼마나 고됐는지 충분히 알 법도 한데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차례를 없애버리고 나니 김씨가 이젠 자신들 수발을 들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기침을 해?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가끔 해. 병원에는 가봤어? 별 문제 없다는데 뭘. 그거 코로나 후유증 아니야? 모르겠다. 그런가 저런가? 요즘 자주 기운도 빠지고 그런다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나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지 당연히. 큰 병 걸린 것도 아니라는데 뭘. 그래도 건강 잘 챙겨? 언니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누구 하나 챙기는 애들이 없어? 바쁘겠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 병원에 데려다 줄 시간도 없어? 아,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뭘. 너도 안 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냥 근처에 지날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병원에 간다는 말에 근처에 사는 여동생이 데려다 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흉을 보는 걸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됐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빠 김씨가 언제 병원을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김씨는 젊었을 적에 고생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식당도 운영하며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알았던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는 면역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조금만 무리하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 와서 무리할 일이라는 것은 가족 행사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손님이 와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비롯한 친척들은 집에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식들만 드나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식들도 가끔만 봤으면 했지만 어버이날, 생일, 제사,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시부모님의 제사는 장남인 시숙이 가지고 갔고 남편의 제사는 간소화해서 자식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명절과 똑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아들들도 며느리들의 성화에 모시겨서 김씨의 뜻대로 하기로 했죠. 엄마, 어디세요? 지금 병원에 왔어. 네 이모가. 아, 집에 언제 가시는데요?
아들은 김 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해댔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 가든지 오든지는 상관이 전혀 없어 보였죠. 글쎄, 1시간쯤 있다가 가겠지. 왜? 그러자 한껏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 애들 좀 맡길게요. 또 그런가 싶었습니다.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뭐가 마음에 안 찬다고 또 쪼르르 처가에 가버리잖아요. 갈 거면 애들도 데리고 가던가 해야지. 주말에 출장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맡긴다고. 지금 제가 애들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주말 내내 둘을 봐달라는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아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다니까 그러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운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데 내가 주말 내내 어떻게 애를 봐. 현수 엄마랑 잘 말을 해봐. 그게 됐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안 드렸죠.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만 좀 봐주세요. 애엄마가 다음 주에는 오겠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아들. 당장 출장을 간다는데 애들만 집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의 사정은 사정이고 말이죠. 일단 알았다. 금방 못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바로 오진 말고 조금 있다가 와. 알겠어요. 그런데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중에 아들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세요?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데. 뭐? 조금 나중에 오라고 했잖아. 집에 들어가려면 30분 정도 걸려. 아, 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병원에 와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가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지금 약 받고 있으니까 얼른 택시 타고 갈게. 바빠서 그런데. 그럼 애들 놓고 갈게요. 뭐? 애들만? 잠깐은 애들끼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김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아들. 둘 다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불안해진 마음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해야 했죠. 그렇게 돌아와서 애들을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로 왔어? 안으로 들어오는 딸을 보며 김 씨가 묻자 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또 애들 던져놓고 갔어? 또 새언니랑 싸웠대지? 참 어지간하다 둘 다. 그러는 넌 왜 말도 없이 온 거야? 손주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빠졌던 기력이 딸을 보자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찬 좀 싸가려고 왔지. 요즘 몸살 와서 병원 다니고 하느라 새로 반찬 하지도 못했어. 장도 못 받고 병원엔 왜? 몸살 온 것 같다니까. 정말? 왜 자꾸 그래? 더 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딸이라고 아들보다는 더 김 씨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딸도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장 봐올 테니까 좀 만들어줘. 반찬? 지금 반찬 하게 생겼니? 애들 잘만 노는데 뭘. 이제 좀 그냥 사 먹어. 에이, 나도 우리 동네 반찬 가게 가봤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 엄청 조금 담겨 있는데 막 5,000원씩 팔아버리던데? 고기 조금 들어있으면 10,000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네가 장 봐서 직접 해서 먹든지. 내가 한 건 애 아빠가 잘 안 먹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한 게 맛있어.
그리고 얘네 주말 동안 있으려면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조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씨도 한숨을 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럼 엄마 카드 가지고 갔다 올게. 그러더니 소파 위에 놓인 김 씨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쏙 뽑아서 얼른 나가는 딸을 보고는 골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는지 몰랐죠. 둘째 아들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지만 자식들에게 있어서 김 씨란 존재는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으니 점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어쩌면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런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 싫었습니다. 명절이 좋았던 적도 없었지만 따로 두어도 김 씨를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한데 모이면 귀를 틀어막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날 일찍부터 온 아들 둘과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집이 무척 북적해졌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들은 김 씨가 몸이 아파 끼니마다 챙겨주기 힘드니 천천히 오라고 해도 집에서 할 일도 없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게요. 어머님 힘들다고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뭐가 힘들어? 자식 얼굴 많이 보면 엄마도 더 좋지. 며느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지만 아들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밥은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또 오자마자 밥 타령을 하는 아들의 말에 짧게 숨을 내뱉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은 거실에 있었죠. 당신이 가서 좀 도와드려.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일어났고 큰 며느리가 일어나니 작은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됐다.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냉큼 앉았는데 아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명절마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서로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다가 티격태격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김 씨가 나서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치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저녁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차례를 안 지내도 수육 같은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 명절 같지가 않네. 전도 없고. 무슨 전이야? 혹시나 자신들에게 전 부치는 걸 시킬까 싶어서 며느리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반찬 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채라도 하시지. 그래도 갈비찜도 하고 평소 먹는 것보다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은 그새 잊은 것 같았죠. 엄마, 밥 좀 더 주세요. 입맛이 없어서 저녁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어찌나 불러대던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거실에 상을 펴서 먹고 있고 김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가 좀 해. 어쩜 이렇게 자식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소파에 있던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두 끼를 차리니 벌써부터 지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들들이 있을 것이고 점심이 되면 또 딸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루 더 자고 가니 3일 동안 자식들 수발들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 며칠은 지낼만 했지만 기력이 떨어지니 자식이 와서 머물다 가는 것도 지쳤죠. 한참 방에 있다가 나오니 거실에 펼쳐져 있는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술판이 벌어진 듯 했는데 배부른지 손도 안 대고 있는 음식들은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쨍그랑하며 그릇이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상원아? 움직이지 마.
며느리가 그릇을 깨먹은 손주를 다그쳤습니다. 며느리 둘이서 손주들을 단속했고 김 씨가 쪼그려 앉아서 그릇 조각을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진작에 상 좀 치우고 있지 그랬어. 아직 먹고 있어요. 이미 상을 차린 지가 2시간이 훌쩍 넘어 3시간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 한켠에서 맥주만 마시고 있는데 치우고 먹을 생각은 않고 푹 퍼져 있었습니다. 김 씨가 그릇 조각을 치운 뒤 혼자서 상을 후딱 치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릇이 전부 깨질 때까지 그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는 너희가 해라. 여보, 나 애들 씻겨야 하니까 당신이 설거지 좀 해. 작은 며느리가 말하자 아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있다가 부엌에 들어가 봤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거지를 대충 해서 엎어놨는지 눈으로 대충 보아도 기름이 번들번들했습니다. 내일 다시 밥을 차리려면 결국엔 꺼내서 김 씨가 다시 닦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못한다고 며느리를 시켰다가는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밥은 나가서 좀 먹고 와라. 아니면 명절 당일 아침에 오던가. 명절에 문연 식당이 많지 않죠. 근데 왜 자꾸 늦게 오라 그러고 나가서 사 먹으라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들이 무척 서운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렇지. 밥만 차려주시면 알아서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 밥 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늘 하던 거라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이부자리까지 봐주고 다음날 아침에 떡국까지 차려주니 이제 좀 다들 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조용히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몰라. 다들 싸우고 난리 나서 피신 왔어. 웬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였네. 안 그래도 미어터지던 집이 딸 가족까지 오게 되자 정말 대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좁은 집이 시장통이 되어버렸죠. 점심들 먹고 가. 다 같이. 에이, 아가씨. 저희도 친정에 가야죠. 아직 시간 한참 남았잖아요. 원래 명절에 이렇게는 같이 만날 수가 없는 사이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12시까지만 있다가 가요. 얘기 좀 하다 가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며느리와 딸도 겉으론 웃고 있지만 서로 뜻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얼른 가라 그래.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좀 앉아 있다가 갈게요. 거봐. 한두 시간만 있다가 가라는 건데 뭘. 과일 같은 거 없어? 냉장고 열어봐. 그리고 김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안방에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들과는 어제 오늘 쭉 같이 있었고 이제 내일까지는 딸이랑 같이 있을 테니 굳이 거실에 끼어 앉아서 심부름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분쯤 지났을까? 설핏 잠에 든 것 같은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냐? 야,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아냐? 그러는 형은 뭘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야야, 말을 말자.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놈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유튜브 보면 작은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또 이상한 거 보고 왔네. 뭐? 이상한 거? 뭐 자기 말만 다 맞는 줄 아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엔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나누는 듯 했습니다.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 하며 언성을 높이는데 조금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그만들 해. 김 씨가 더는 쉬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말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아들들이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헛소리를 하니까요. 뭐, 이 자식? 또 적어봐라. 눈 부라리는 거. 버릇없는 놈이. 그만들 하라니까? 그 옆에서 며느리들은 혀를 차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가. 잠깐만요. 10분만 있다가 갈게요. 이런 것을 보면 명절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씩 모이면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즐거운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김 씨 스스로가 이상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로서는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일어난 김에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다 오면 어느 정도 갈 준비를 마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기에 문은 잠그지 않고 열어두었죠.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작은 박스도 함께 버릴까 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김 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을 멈춘 김 씨는 그 얘기를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엄마 저렇게 자꾸 아파서 어떡해?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요즘 계속 병원 다니잖아. 관심 좀 가져라. 그냥 정기검진 그런 거 가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건 걱정은 걱정이야. 나중에는 거동도 못 하시고 그럴까봐 무섭네. 어제부터도 계속 누워있던데. 그러게. 나도 어머님 조금 걱정되더라. 며느리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됐는데도 어제 오늘 내내 아픈 사람을 부려먹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거동을 못할 정도 되면 혼자 두질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 어머님 벌써 칠순이신데? 그러면 모르겠네. 일단 집은 처분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셔야지 별 수 있겠어? 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봐? 뭐, 3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지 않어? 그게 말이 돼. 그러면 한 사람이 모셔? 장남이 모셔야지 뭐. 어머,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 장남이고 차남이고 어딨어? 오히려 딸이 더 좋지 않나? 뭐? 난 안 돼. 아, 됐어. 거동도 못할 정도면 솔직히 24시간 동안 어떻게 옆에 누가 붙어 있겠어. 차라리 요양원에 모셔야지. 병원에 갈 때는 신경 쓰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안 만들려면 지금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김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 말을 멈추고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잠시 뒤 아들네가 다급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듣지 않더니 말이죠. 김 씨는 요양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을 미래이니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 집을 팔 일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속마음이야 뻔하겠지만 그걸 직접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딸은 그런 김 씨의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김 씨가 잠자코 있자 이야기를 못 들었나 싶었는지 또다시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출출한데? 점심 먹을까? 점심밥을 차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점심, 저녁, 내일 아침까지 차릴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큰동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차 싶었죠. 여보세요. 아니,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명절 아침에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말이야. 아, 정신이 없어서요. 명절 아침에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그러는 거는 아니지. 이렇게 내가 자네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이러다가 연락 안 하게 되고 가족끼리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아직까지 시집 식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김 씨의 나이도 70이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할 나이가 아니었죠. 나 입원했을 때도 오지도 않더니 말이야. 아무튼간 서운한 게 많아. 저도 요즘에 몸이 아파서 잘 못 챙겼네요. 죄송해요. 아파도 내가 더 아프지. 그걸 핑계라고 되나? 지겹다 지겨워.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의 명절이 뭔지,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고, 왜 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싸우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명절만 아니라면 가끔씩 안부만 물으며 반목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만두고 엄마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망령처럼 쫓아다니는 이놈의 시집 식구들도 이제는 끊어내버리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집을 나서기 전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우리 집에 올 것 없다고. 왜? 그럼 어디로 가? 정 모이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나던가 해. 그럼 엄마는?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쉴 거야. 갑자기 왜? 몸이 안 좋다고 말했잖아. 이제 명절에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싶지가 않다. 조용히 좀 쉬고 싶어. 그러자 딸이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 내내 김 씨를 괴롭힌 것을 모르진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며느리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아들들은 불만이 있었죠. 하지만 김 씨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 자신들도 여행을 하던지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럴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김 씨도 명절엔 무조건 가족들과 한데 모여 지내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후련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명절에 김 씨의 집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니,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에이, 연휴가 길잖아. 새언니는 안 오는 게 좋겠지만 나는 엄마 집에 오는 게 당연히 좋지. 나도 명절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어제 오늘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엄마도 좀 혼자 있고 싶다니까. 왜 그렇게 자식한테 야박하게 그래? 그러면서 얼른 자리를 잡고 앉는 딸. 또 이렇게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발끝으로 엄마를 부려먹으려는 딸이 미웠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여전히 빈손으로 와서 밥 내놓으라고 하는 딸을 보며 김 씨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김 씨가 집에 있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 말이죠. 딸이 돌아가고 그런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곳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그 다음 명절에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과 20분 정도 떨어진 낮은 산을 올랐습니다.
오며 가며 봤던 곳인데 직접 올라가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파르지 않아서 그럭저럭 올라갈만 했습니다. 그러다 울리는 전화를 보니 큰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밖이야. 아, 저희 여기 왔는데 안 계시네요. 우리 집? 네. 떡국이나 먹을까 하고 왔죠.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산에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갈 거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웬 절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아 인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운치는 참 좋았죠. 그래서 김 씨는 조용히 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었지만 절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토록 차분하고 고요한 명절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긴 시간 동안 명절에 집 한번 못 비워보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말이죠. 가슴이 뻥 뚫리니 내내 없던 기력도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지치고 힘든 몸을 끌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활기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김 씨가 받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집 비밀부터 바꾸고 원치 않을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주는 돌봐주지 않았죠. 처음엔 당황하던 자식들도 김 씨가 받아주질 않으니 억지로 들이닥치지 못했습니다. 애를 맡기러 데리고 와도 문전박대를 당해버리니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죠. 그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명절마다 집을 비우고 절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김 씨가 단호하게 자식들을 끊어내니 마음에 병이 들지 않았고 손주 봐준다고 밥 차려준다고 고생하지 않으니 몸도 덜 아팠습니다. 진작에 이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 앞으로 김 씨는 자신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하고 자식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러니 오히려 자식들과도 불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한데 모이는 일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요즘엔 다들 명절에 여행들을 가는가 보다 하고 김 씨는 오늘도 산에 올랐습니다. 엄마, 정원이네는 아이 가졌을 때 500만 원 주셨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그러던데요. 미영이는 200만 원 주셨잖아요. 왜 서운하게 차별을 하세요? 이번에 둘째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아이고, 며느님이 그게 왜 서운하실까? 이해가 안 되네. 남이 출산했다고 조리원 비용을 내주는 사람도 있다니? 그럼 저희 애도 봐주세요. 딸이라서 아무래도 남자애보다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아이고, 며느님. 왜 이러세요? 하나 키우기도 벅차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남의 애를 또 보겠어요? 남의 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네? 남인 며느님이 낳았는데 어떻게 제 손 주겠어요? 제가 우리 연우한테 쓸 시간도 부족해서요.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원용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 씨에게 남이고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원 씨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며느리들의 본인들의 자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며느리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대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고 못 받고 시집의 발길을 끄는 큰 며느리는 소원대로 남처럼 대했고, 가족이라며 살갑게 구는 작은 며느리는 정말 딸처럼 대했죠. 시간이 흘러 시집을 무시하며 벽을 세우던 큰 며느리는 벼랑간 며느리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며느리를 질투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전화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왜 차별을 하느냐며 찾아왔길래 딸이 배꼽을 쥐고 웃을 정도로 유쾌하게 복수를 해준 원씨. 큰 며느리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원씨 부부는 아들 둘과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들들은 결혼을 했죠. 큰아들은 6년 전에, 작은아들은 4년 전에 식을 올렸습니다. 먼저 큰아들을 결혼시킬 당시에는 몰랐지만 처음으로 생긴 며느리의 설레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느꼈습니다. 큰 며느리와는 잘 지낼 수 없겠구나라고 말이죠. 엄마, 큰오빠네 한번 놀러 가보고 싶지 않아? 시원이 집에? 응. 집들이도 안 했잖아. 아들이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원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들이를 하겠다고 하고는 미룬 지 꽤 된 셈이었죠. 그런데 아직 초대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닐까? 무슨 준비? 음식 같은 건 뭐 우리가 사가지. 새언니 힘들지 않게. 그럴까? 그럼 네가 시원이한테 한번 물어봐. 알겠어. 그런데 이틀 뒤에 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방금 오빠한테 전화 왔거든. 근데 오빠 집에는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대? 무슨 일이 있긴 있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저께 내가 집들이 안 하냐고 놀러 한번 가겠다고 오빠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새언니랑 상의해본다고 하더니 아까 전화 와서 부부싸움 맺대잖아. 뭐? 왜? 몰라. 시집 식구들을 왜 부르냐고 난리쳤나 봐. 자세히는 말 안 하는데 오빠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던데. 그럼 우리 때문에 싸웠다는 말이야? 그런가 봐. 어쩐지 집들이를 한다더니 깜깜무소식인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한 번 좀 가면 안 되나? 걱정이 되는 한편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갔던 것도 아니고 무작정 쳐들어간 것도 아닌데 원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부부싸움까지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며느리와는 결혼식 이후로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통화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황당하긴 했지만 부부싸움까지 시켜가면서 굳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네가 어떤 곳에 사는지 궁금한 것이지 가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아들네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없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수긍했다고 기분이 유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멀리하는 만큼 원씨도 며느리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집들이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집에 원씨 가족이 방문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 본인이 시집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빠 생신에 올 거니? 가죠. 근데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미영이는 바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며느리가 오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와. 며느리에게서는 당일에 메시지 한 통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며느리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집 자체가 싫은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도 뾰족한 대답이 없으니 계속 신경을 쓴다면 원씨만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원씨 가족도 가족이 모일 때는 애초에 며느리가 온다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참 모순적이게도 큰 며느리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시어머니 원씨를 찾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대부분 큰아들을 통해서였죠. 미영이 아이 가졌대요. 정말? 축하해. 첫 손주 소식에 원씨도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였고 손주는 손주였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산후조리원도 다 예약을 미리 해야 된대요. 그래? 벌써? 그렇다더라고요. 그래. 잘 알아보고 예약해. 너희들이 잘 알겠지? 네, 근데 그게 다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시가에서 내준다고 그러던데. 뭐?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원씨가 되묻자 아들이 며느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먹거렸습니다. 그게 요즘 문화라면서 말이죠. 미영이가 그래? 네, 시집이라면 질색을 하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달라는 걸 보면 원씨를 호구로 아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생일은 챙기기 싫고 받을 건 받고 싶고 사람 심보가 어쩜 이렇게 고약한지 인상이 찌푸려졌죠. 일단은 전화를 끊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연이라도 끊겠다고 하면 어떡해. 지금이랑 뭐가 달라? 그래도 임신했을 때 서운한 거 평생 간다잖아. 그리고 곧 조카도 태어나는데 새언니 성격에 안 보여준다고 할지도 모르고. 딸도 새언니라면 학을 떼는데도 원씨에게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첫손주이니 애틋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씨는 아들이 말한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원씨도 딸이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임신했을 때 서럽게 하는 것은 평소 가진 감정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바뀐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원아, 미영이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싶은데 한번 보자. 어느 날 남편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도 큰며느리가 나올 리가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씨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죠. 남편이 전화를 끊고 몇 시간 있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아닌 원씨에게 보낸 것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받은 메시지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냅두세요. 부르지 말고 오지도 마세요. 서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니 서로 예의를 지켜 거리를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도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원씨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 그렇게 원하면 진짜 남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며느리에게 일절 토를 달지 않고 알겠다 하고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까지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며 두고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살판이 났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든지 간에 말이죠.
진짜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만 봤던 원 씨는 작은 며느리가 무척 낯설었습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말이죠. 어쩜 그렇게 살갑고 착한지, 어쩔 땐 원 씨의 딸보다도 더 살뜰하게 원 씨 가족을 챙겼습니다. 너는 혼자 올 거지? 작은 며느리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명절이었습니다. 원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미영이가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까요. 힘든가 봐요. 몸이 무척 가벼울 때도 시집에 오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던 큰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감싸느라 참 고생이 많다 싶었습니다. 원 씨도 굳이 임신한 며느리를 억지로 오라가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들어오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도 오기 싫다는 큰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원 씨도 아들에게 말했죠. 아이고, 그래. 남인데 명절에 우리 집에 왜 오겠어? 며느님 뜻대로 하시라 그래. 네? 며느님이요? 그래. 명절에 공사 다 망하실 텐데 남까지 챙기실 틈이 어디 있으시겠어?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남이니까 예의를 갖추자고 하시더라. 그럼 그런 줄 알고 끊는다. 당황한 아들이 어버버 하는 사이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남끼리 예의를 차리라고 하길래 원 씨도 그렇게 해줄 생각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명절 당일에 아들 혼자 왔어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딸도 누구도 큰 며느리가 왜 안 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소금 치면 될까요? 아니야, 도. 내가 할게. 아니에요. 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제가 할게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여러모로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원 씨도 큰 며느리 때를 생각해서 조금 거리를 뒀었는데 오히려 작은 며느리가 더 다가왔죠. 어머님, 저희 친정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이런 며느리를 싫어할 시어머니가 세상에 존재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 외로우면 언제든지 놀러와. 네? 정말로 올 거예요. 그래, 그래. 아, 너희 맞벌이 하면 밥하고 그런 것도 힘들지. 이따가 갈 때 반찬 같은 것 좀 싸줄까? 그럼 너무 좋죠. 어머님 해주신 음식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 작은 며느리는 어쩜 이런 며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원 씨 부부에게 잘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얼마나 바지런히 움직이는지 아무리 말려도 뭐든지 먼저 나서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됐다니까? 애들 시키면 돼.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 일손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평소엔 일하느라 힘들 텐데 명절에라도 푹 쉬어야지. 다 같이 하면 되죠. 아이고, 새언니 때문에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는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혼자 말없이 앉아있는 큰아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는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다음엔 어머님 혼자 다 준비하지 마세요. 제가 좀 더 일찍 올 테니까 같이 해요. 자식들이 오기 전에 미리 대부분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그래도 돕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원 씨도 작은 며느리를 한 번 더 챙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더 원 씨에게 살가워지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운 가족이 되었죠. 엄마 딸이 내가 아니라 꼭 새언니 같네. 그냥 딸 삼아? 그렇게 된다면 그러고 싶다, 얘? 하도 사이가 좋으니까 질투도 안 나네. 딸이 웃으며 투덜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순산을 했습니다. 축하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며느님 몸은 좀 어떠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축하한다. 애 아빠 된 거? 감사해요. 애기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궁금하다. 하지만 원 씨는 한동안 아이를 사진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3개월 가까이 되었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한번 아기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지만 거절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도 물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조카 좀 보고 싶은데. 딸도 처음 생긴 조카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분간 외부인은 초대 안 하기로 했어. 외부인? 아,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손님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애기는 면역이 약하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했잖아. 왜? 새언니가 싫대?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산후조리원 간다고 시어머니가 내줘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애 얼굴도 안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중에 오라니까? 지금 장모님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왜 오지 말래? 장모님은 애 봐주고 계셔서 그런 거지. 또 열불을 내려는 딸을 원 씨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며느님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뭐 하러 가겠니? 몸조리 잘하고 푹 쉬시라고 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첫째 며느리처럼 첫째 손주도 없는 셈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작은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송현이가 장봐왔어요. 아이고, 무슨 생일상이야? 다음 날이 원 씨의 생일이었는데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웬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고 왔죠.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에이, 시간이 남아서 사온 거예요. 일하느라 힘든 애가 무슨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해? 그래도 처음 생신이시니까요. 다음에 평일이면 이렇게 못 해드릴지도 몰라요.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또 사람인 이상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내 며느리이고 하나는 남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뭐야? 생신 선물이에요. 아이고, 며느리는 작은 상자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검버선 생긴 것 같다고 우울해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엄청 검색해 봤거든요. 이게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데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작은 아들도 며느리가 며칠 동안 그것만 찾아봤다며 웃었습니다. 비싼 것이든 아닌 것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늘 이랬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쇼핑을 하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정말 내 딸보다도 더 딸처럼 구니까 원 씨가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큰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몇 번 왔지만 정말 얼굴만 보여주고 금방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반가웠던 감정도 식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의 애기니까 예뻐야 정상인데
또 큰며느리가 그렇게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애틋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했죠. 그러다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송연아,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딸이라며? 예쁜 옷 사러 가야지.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할 용품 많지 않아? 아, 쇼핑 가시게요? 그래. 필요한 것들 좀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너무 좋아요. 토요일에 뵐까요? 그래. 며느리가 임신한 동안엔 원 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딸까지도 작은 며느리에게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아기 용품은 모두 원 씨가 사주었고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도 그러길 원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 못했던 한이라도 풀듯이 작은 며느리는 거의 떠받들며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역시 큰 며느리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아이 사진 하나 보내준 적 없었습니다. 가끔씩 아이를 데리고 오던 큰아들도 시큰둥한 원씨 가족의 반응에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죠. 그리고 둘째가 출산을 했을 때는 조리원 비용에 마음을 더해 500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도 그 외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복직하면 연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출산을 한 뒤 어느 날 원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사돈네가 멀리 살기 때문에 원 씨가 돕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원 씨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 없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 1년 정도는 원 씨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니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복직한 뒤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있었을 때 며느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연휴 봐주시니까요. 아직은 이 정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봉투를 열어보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들어있었는데 어림잡아 100만 원쯤 될 것 같았습니다. 원 씨가 사양했지만 며느리는 한사코 받으라고 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죄송해서 안 돼요. 내 손주 내가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아? 저 마음이 안 편해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원 씨는 하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7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나는 그럼 이거면 돼. 어머님, 돈 벌려고 생떼 같은 자식 떼놓고 회사 나가는데 100만 원씩 놔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30만 원씩만 줘.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어 아이 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주 보는 일은 오히려 활력을 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로부터 큰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생겼어요. 큰아들은 무척 기뻐했지만 원 씨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일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자주 보지도 못할 손주였기 때문에 그러냐 하고 말았죠. 그런데 2달쯤 지난 어느 날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원이 네가 웬일이야? 엄마, 정원이네는 아이 가졌을 때 500만 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그러던데요. 미영이는 200만 원 주셨잖아요. 왜 서운하게 차별을 하세요? 이번에 둘째 가졌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어이없는 큰아들의 말에 원 씨가 태연히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그게 왜 서운하실까? 근데도 남이 출산했다고 조리원 비용을 내주는 사람도 있다니?
정말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원 씨를 보니 아들도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 아마 큰아들도 스스로 알 것이었습니다. 남처럼 대하라던 며느리의 말을 큰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더는 따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큰며느리가 자신도 이제 맞벌이를 해야겠다며 둘째를 봐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라서 아무래도 남자애보다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손자 연우를 원 씨가 봐주고 있는 걸 알기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보기 쉬운 아이가 어디 있나 싶기도 했고 뻔뻔한 며느리의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왜 이러세요? 저는 제 손자 하나 키우기도 벅차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남의 애를 또 보겠어요? 네, 남애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남인 며느님이 나오면 어떻게 제 손 주겠어요? 제가 우리 연우한테 쓸 시간도 부족해서요. 미안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구세요? 저희 애 보고 남의 애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마침 작은 며느리가 원 씨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원 씨가 좋아하는 단감을 말린다고 건조기까지 들고 온 참이었습니다. 거실에 쪼그려 앉아서 단감을 열심히 깎고 있는 작은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 남편과 작은 아들. 아주 정겨운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큰아들은 이제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뒤로 가족여행도 큰아들은 빼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원씨 집과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하길래 남편과 상의해서 돈도 보태주었죠. 그러니까 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식을 들었을 아들네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원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집으로 초대하길래 원 씨와 남편, 딸까지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포장해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작은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뜬금없이 큰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다들 작은 며느리처럼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윤 씨가 묻자 큰아들 내외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 왜 이래? 그러자 큰아들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자 흥겹던 분위기가 찬물을 부은 듯이 싸해졌죠.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엄마 생일에. 남편이 불편한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남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가족 행사도 잘 참석하고요. 저희 집에도 종종 초대할게요. 남편은 허하고 헛웃음만 짓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가 얼른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홀몸도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며느님 가족 행사에 저희를 왜 불러요? 갑자기 우리 며느리 집에는 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른 일어나세요. 시원아. 뭐하냐? 얼른 집에 모시고 가라.
그러자 큰 며느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큰아들도 얼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이 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살펴가세요. 미안해요. 그러고는 큰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들 어리빠진 표정으로 원씨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 초 뒤에 딸이 배꼽을 잡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새언니 표정 봤어? 진짜 웃긴다. 그러자 다들 분위기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그래. 남의 집 잔치에 왜 찾아온 건지 모르겠네. 남편도 한마디 보탰고 작은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큰아들이 와도 며느리에게 대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저희는 막 외출하려던 참이에요. 용건이 있으시면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동안 며느리가 시집을 무시해도 가만히 있던 큰아들도 똑같이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이 뒤늦게 후회하듯이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남이 되고 싶었으니 똑같이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둘째 부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꼴사나웠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라며 넌씨도 가족처럼 대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쏟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손주 재롱 보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에도 바빴으니 말이죠.